미국 얘기했으니까 중국 얘기 또 한번 안 할 수 없는데 팅콕이 중국을 갔습니다. 이제 중국 이제 분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하웨이 신제품이죠. 애플이 생산과 소비를 상당히 중국에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애플한테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죠. 일단 2월달 아이폰 주문량이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거의 33%가 줄었어요. 작년 2월달에는 360만 대였는데 이번 2월달에는 240만 대밖에 안 됐다 그러고 1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도 그 550만 대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작년 1월달에는 900만 대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뭐 40%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고 이 상황이 2개월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 팅콕이 가가지고 R&D도 넓히고 뭐 이렇게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처럼 애플한테 안 좋은 뉴스가 많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요거 AI가 나오면서 AI에서는 애플이 지금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죠.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애플이 AI 하려면 그 시리도 먼저 했잖아요. 하려면 할 수만 그 데이터도 모든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잖아요. 폰을 점령하고 있고 TV, 아이패드, 귀에 끼는 것, 와치까지 디바이스는 쫙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편의성을 높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느립니다. 이제 개발자 대회가 작년에 비전 프로 발표했던 올해는 이제 6월달 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챗 GPT 스토어처럼 AI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AI 어플을 앱스토어에 올리면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루머가 있던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게 참 편한데 나하고 관련된 AI는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애플이나 MF나 오픈 AI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안에서 머무는 그게 온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안에서 나의 패턴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좋은데 그러기에는 물론 삼성도 가능은 하지만 애플처럼 한 사람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무슨 음악 듣는지, 무슨 음악 언제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와치로 전화로 뭘 하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저같이 정신 나간 애들이야 그냥 15 나오면 15 사고 16 나오면 16 사고 하지 보통은 이제 두세 단계를 뛰어넘잖아요. 12도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카메라만 조금 좋아지는 거지 이제 체감도 없어요. 심지어 애플은 이제 디자인도 12부터 똑같으니까 바꿨는데 바꾼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도 기계 교체 욕구가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14에서 지금 15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거 하나예요. 망원 렌즈가 좀 좋아진다는 거. 그 외에는 의미 없어. USB-C가 된다고 하는데 저 사실 그 애플 오래 써가지고 라이트닝 케이블 또 졸라게 많거든요.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것도 아깝고 좀 그런데 그리고 다른 애플 기기가 있어서 그걸 또 다 버리지도 못하고 뭐 C 안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게 적극적인 인간도 주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AI가 된다고 하면 아직도 11, 12, 심지어 뭐 8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애플 기기를 바꿀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AI를 잘하면 애플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는 좀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애플도 놀진 않았습니다. AI 그 LMM이라고 하잖아요. 거대 언어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패럿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얹든지 또 중국은 아시죠? 아이폰 16이 AI로 나왔는데 그게 구글의 제미나이다 아니면 애플의 패럿이다 하면 중국에 못 팔아요. 맞아요. 중국 데이터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바이두에도 거기에 어니봇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AI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판 아이폰에는 그게 애플은 뭐 북미판, 홍콩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저는 홍콩판만 사거든요. 아이폰은 무조건 홍콩판만 삽니다. 왜냐? 카메라가 무음되고 카메라가 무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듀얼 유심이 되니까 사실 듀얼 유심 별로 쓸 일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요. 근데 이제 북미는 역시 카메라가 무음이긴 하지만 이심만 돼요. 그러니까 물리심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홍콩판은 물리심 하나 이심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제 홍콩판만 사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똑같잖아. AI 아이폰은 서방 세계에 심지어 애플이 만든 AI라고 해도 탑재를 못해요. 그럼 중국에 못 파는 거지. 공산당이 그걸 팔게 해주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바이두 걸 써야 돼. 근데 이왕지 애플이 다른 회사 거를 쓰게 됐다면, 그게 중국 공산당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이왕지 연 거 구글 제미나이도 한번 넣을 수 있게 해보고 자기 것도 넣어가지고 한번 판을 키워보니까 애플이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팀쿡은 얘기 안 했고, 애플이 가야 할 길은 그거다. 애플이 늘 이제 통제 이거였잖아요. 다른 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AI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구글이 들어가든 패럿이 들어가든 뭐 아니면 어니봇이 들어가든 그걸 탑재하는 그런 버전을 만들어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중국 시장을 다 포기하던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학습할 것도 많고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리고 또 애플같이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회사들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애플은 보다 테슬라는 사실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도 현대자동차 중국에 들어가 있지만 그게 북경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가 중국 법인을 100% 지분을 가지고 출범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꼭 북경 현대 뭐 아니면 독일 회사들 다 마찬가지죠. 근데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 테슬라는 테슬라 지분 100%입니다. 테슬라는 되게 예뻐해 준 거예요. 일론이 좋아서, 아니면 공산당이 테슬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전기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내연기관 이제 재미없고, 테슬라가 전기차 붐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확 뜨니까 거기서 로컬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대학마 비아디도 나오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된 거라, 테슬라는 애플보다는 조금 중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예쁨을 받는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런 길이 있었는데, 지금 애플은 이제 대체제가 많잖아요. 차하고 폰은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머스크보다는 팀쿡이 애가 조금 더 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폰은 아이폰을 포기하고 하웨이를 걸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국에 보자면 돈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애국해야 되니까, 애국 소비해야 되니까 중국 국채를 살까요? 중국 주식을 살까? 절대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게. 요즘 보면 이제 시진핑 이후로 중국이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다 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창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때 중국이 뭐 미국채를 다 던져버리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미국보다 자기가 더 먼저 망할걸? 중국 애들이 미국 채권 던져가 미국 채권이 빠지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좋다고 더 사죠. 아무튼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이 오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 라면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줄고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이거는 시가로 표현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가 올려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걸로 나와요. 왜?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판 게 아니고 줄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20주를 팔아서 80으로 줄일 수도 있고 20% 하락해서 8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함정은 시가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중국 명의 거라는 거. 그럼 중국이 중국 명의로 사지 타이 명의로 삽니까? 그게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대표적인 곳. 유럽에 별것도 없는데 되게 잘 사는 동네 있죠. 룩셈부르크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일본 많고 중국 많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 고만고만을 갖고 있는데, 영국이니까. 근데 이 두 나라가 의아하죠.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은 데가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예요. 그럼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미국채를 그렇게 많이 샀나? 벨기에 사람들이 초콜릿 팔아가지고 이걸 다 샀나? 아니거든요. 여기는 역의 채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중국 사람이 여기서 사면 벨기에 걸로 잡혀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뭐 중국 관련 넷플릭스 나왔는데 중국 문화대명 나왔다고 뭐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넷플릭스를 중국 애들이 어떻게 봐요? 넷플릭스 안 되는데 VPN이잖아요. 중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VPN 써야 되잖아.
예, 저도 중국 가면 폰을 켜면 되는 게 없습니다. 네이버 안 돼, 다음 안 돼, 카카오톡 안 돼, 유튜브 안 돼, 뭐 구글 안 돼,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꼭 다음으로 중요한 게 VPN 가입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가 중국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VPN 켜면 이제 다 되는 거니까.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VPN으로 삽니다. 옛날에는 바로 샀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잡힐 거 아니야. 근데 VPN 켜가지고 여기에 채권 청산소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이걸로 돈 벌어요.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사는 걸로 하면은 중국은 줄었지만 중국이 준 만큼 얘네들이 늘었어. 그리고 1918년 이후로 이거 지어드릴게요. 1918년 이후로 영국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좀 많이 산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거? 많이 사죠. 2018년 이후로 많이 삽니다. 요때부터 쉽게 말해서 이게 중국 VPN이다 라는 의심이 가능하죠. 영국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 이유가 없거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버하는 이 부분들이 아마 중국 거라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비중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기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미 국채의 형태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을 넣을 때 한두 푼도 아니고 넣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다 넣을 거예요. 물론 요즘 중앙은행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금모으기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도 보니까 전쟁하기 전부터 달러 가지고 뭐라 할 게 불보듯 뻔하니까 금모으는 거. 중국도 열심히 금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금리가 높은데 금도 가격이 높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금리가 높으면 금은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이자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채권은 이자가 주잖아. 그래서 채권 금리 올라가면 금값 떨어져야 정상인데 둘이 같이 가. 왜 이렇습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쟤는 저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금이 올라가는 건 중앙은행 때문이죠. 중앙은행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은 달러 외에 예안보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달러 외에 엔화를 갖고 있거나 파운드 갖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미국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김을 좀 빼면서도 그래도 안전한 걸 갖고 싶은데 그러면 뭐겠어요? 일단 채권은 VPN 켜가지고 다른 여계로 사가지고 이게 중국 건지 어디 건지 확실하지 않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역시 외환보유고로 인정을 해주는 금을 열심히 사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채권을 사고 있다. 금도 사지만 미국 채권 아니면 살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뭐 파운드를 살 거야, 엔화를 살 거야, 뭘 사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채나 좀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지난 냉전하고 지금 냉전의 차이입니다. 지난 냉전은 소련과 미국은 서로 얽혀있던 게 GDP 2%밖에 안 됐어요. 그냥 어쩌다 중동 기름 외에 뭐 러시아 기름을 잠깐 써야 되는 뭐 그 정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이다이 깰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도 때리지만 또 중국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 서로 이렇게 엮인 게 너무 많고 이거 다른 해결책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정학적인 위험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제일 싼 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제일 싼 데 공장을 지어놓고 배에 실어서 오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뭐 후티 반군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역로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는 과정인 거죠. 분산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경제가 좋으면 다 좋고 경제가 나쁘면 다 나빴어요. 근데 이제는 마디가 좀 끊어지고 따로 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좋아도 여기는 괜찮고 그런 극단적인 호황, 극단적인 침체가 아니라 그냥 동네마다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이걸로 대표되는 AI나 첨단 반도체, 방산, 뭐 우주 이런 데서는 전쟁이지만 그게 아닌 일반 레거시에서는 여전히 둘은 뗄 수 없는 글로벌에서는 뗄 수 없는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좀 따로따로지만 외환은 우리가 중국과 외교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위안화하고 붙어 다니는 건 똑같고 일본하고 붙었다고 해서 예전보다 일본 엔화보다 더 많이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적인 것들은 돈 자체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요렇게 그런데 뭐 제조업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분절화돼 가지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는 데는 경기가 좋고 또 아닌 데는 좀 경기 나쁜데 예전처럼 다 좋고 다 나쁜 일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뭐 완전 냉전 시대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둘의 차이는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사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작년부터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그 투자라는 게 우리가 주식 사고 그런 투자가 아니고 설비 투자, 설비 투자, 기업의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타 기업의 주문을 수주를 넣고 발주를 하는 그런 것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AI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우리가 사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높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사가지고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가 집중되고 새로운 라인을 까는 데서는 붐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전반적인 거는 또 바뀌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건데요. 제가 고객분들 모시고 투자를 하고 있죠. 시장을 볼 때 시장 난이도를 볼 때 강시장이나 약시장이나 보통 지수를 보잖아요. 근데 지수가 강하다는 거는 그냥 대형주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급락할 때는 난이도는 쉽죠. 안 하면 되니까 다 팔고 바닥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거는 지수가 높아지고 지수가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지수가 높아질 때는 그 대형주가 주도를 하니까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고 횡보장이다 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고만고만해서 지수는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락장일 때 놀면 되죠. 놀면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건 쉬운데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하냐면 ADR로 봅니다. ADR이라는 건 이제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는 거죠. 쉽게 말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수는 삼성전자 혼자 오르고 나머지 다 빠져도 올라갈 수 있죠.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 개의 종목으로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다른 건 다 빠졌으면 ADR은 하락하는 거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게 난이도가 높죠, 당연히.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데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놀고 있어도 ADR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종목군들이 괜찮으면 그때가 돈 벌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최근 이제 2월부터 ADR이 급락을 했습니다. 밸류업이니 뭐니 하면서 개인들은 거의 하지 않는 보험주, 금융 이런 거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빠져서 급락을 했거든요. 보통 ADR이 120이면 단기 과열로 봐요. 여기 보면 꼭 120에서 어느 정도 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과매도는 80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80에 사서 120에 팔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큰 무리 없어요. 지수를 보고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보다 ADR로 보는 게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가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2월은 과매수였다가 과매도로 시장이 급락하는 거였는데 밸류업 때문에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뭐 삼성화재 뭐 이런 거 주식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 이런 데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 거의 배당 받으려고 그냥 장기 투자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거의 갖고 있지 않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밸류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 둘 다 하락을 했는데 요때가 2월이죠. 요때가 1월이니까 2월인데 제 계좌입니다. 계좌 오픈 안에 제가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거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2월 정도에서 ADR이 급락할 때 어떻게 보면 잘 버텼죠. 뭐 들락날락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과매수에서 과매도로 떨어지는데 잘 버티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 반등이 나오니까 계좌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요때에 비해서 요때는 이제 상당히 오늘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죠.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거 보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의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이나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면서 포모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막 급한 마음에 돈 들고 뛰어다니다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꽝이 되는 것이죠. 로또 1등 50번 나왔다고 나온 뭐 전설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주 뭐 10만 원씩 퍼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사는 사람도 많은 거죠. 확률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란 건 별거 있겠습니까? 좋았던 시장이 있고 나쁜 시장이 있을 텐데 좋은 시장에는 당연히 돈 좀 벌고 나쁜 시장에서는 좀 버티는 거죠. 좀 덜 잃고 버티면 좋은 시장에서 또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재는 시장 전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강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반도체는 종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가는 놈은 가고 갈 줄 알았는데 꺾인 애들은 여전히 뭐 한때 잘 나갔던 애들이 지금 뭐 잊혀지고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한때 좋았다가. 예,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 빠르게 순환매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존버를 해야 되나. 번호표를 기다리고. 근데 문제는 번호표 기다리면 되겠는데 오늘 영업 안 하는데 번호표 들고 기다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제대로 보고 그 중에서도 갈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을 좋은 위치에서 잡은 다음에 순환매가 터지면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출렁임이 왔을 때 이게 국장 특유의 변동성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빨리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존버하면은 다 토하고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고 이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의라는 건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후 혹은 사자마자 변동성이 노출이 됐을 때 이게 그냥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 추세의 종점인지 아니면 감내해야 되는 국장의 변동성인지 그리고 지금의 국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시장을 다 들어올릴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고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예리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도 한 2시간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고 게임 종료인지 아니면 국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성인지 그걸 판단할 때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직장인들이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시장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가야지 주식을 뭐 모아갈 수도 있고 주식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직장인들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서 그래서 저도 실제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